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입니다. 치솟은 금리와 물가에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센 파고 앞에 정치는 민생의 방파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멈추고 더 이상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민생을 위한 정치, 내일을 위해 일하는 통합의 정치로 나갈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정 과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최근의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약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걸맞게 우리의 미래를 보는 필요한 개혁, 국민들이 다소 힘이 드시더라도 미래를 본 그러한 개혁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국회가 해주셔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를 얻어서 이러한 것들에 필요한 입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도가 그렇게 낮습니까? 저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매달리고 있는 것은 이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전 정부, 야당을 정치 보복하고 탄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누구를 시킬 건가, 이게 지금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같은데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과거의 문제를 지금 필요한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절차의 상당 부분은 이미 전 정부에서 시작이 된 것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러한 전 정권에서 시작된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 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님의 생각은 대통령님의 어떤 하나의 그런 개입이나 이런 문제가 없이 당은 당의 문제로서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리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것을 예상을 했지만 정말 총리가 취임하실 때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5.1%가 올랐습니다. 1월에도 5.2%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난방비처럼 이 체감하는 물가가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요금 인상이라든지 또 이런 것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이나 중소기업 이런 대책들을 정부가 일찍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신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금까지 취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대책이 거의 10번을 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경제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거야말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가는 이러한 모든 개혁과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그 근본이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은 그렇게 많은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는 한전에 우리가 그 회사채 발행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걱정이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기회에 우리 에너지 시장이 왜곡된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전력 도매 가격이 250원인데 대기업의 전력 다소비 기업은 108원에 전기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대로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은 대기업 아닙니까? 작년 20대 기업에 1조가량 전기료가 실제 원가보다 낮아서 이렇게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에너지 시장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정확히 저는 우리 경제의 굉장히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 또 취약점을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는 우리로서는 항상 전략을 해야 하는 그러한 그 자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에너지를 전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이러한 그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비용을 반영한 적절한 가격 구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격 구조가 너무나 지금 비틀려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독일이나 일본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의 에너지 가격이 특히 전기 가격 이러한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에너지 가격이 너무나 사실은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낮은 구조여서, 사실은 우리의 경제 구조가 에너지에 정말 의존을 많이 하면서도 이 에너지에 대한 과소비를 조장하는 이러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이 다소 어렵더라도 이 문제는 잘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정상화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과제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총리께서 지금 말씀하신 원인들, 이걸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왜 이 정부와 집권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얘기합니까? 이거 정부가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이런 문제를 이 가짜 뉴스를 가지고 국민을 선동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좀 중단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지금 전국의 미분양 주택수가 몇 채입니까? 저희는 상당한 숫자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한 7만 가구 육박하고 있고 10만 가구도 넘을 거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건 사상 최대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많이 부족했고 한계도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선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권 여당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문재인 정부의 책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값이 급상승한 것은 분명히 전 정부에서 있었던 현상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금리도 대단히 낮았고 유동성이 경제에 아주 엄청나게 풀렸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결국 이 부동산 값이 뛰는 이 수요를 결국 적절한 그러한 그 가격을 유지하게 하려면 한편에서는 수요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공급 부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소 공급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러한 그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현실적으로 당초의 어떤 그러한 그 목적과 달리 부동산 가격을 폭등하게 하는 그러한 쪽으로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징벌적인 수요 억제 정책을 좀 줄이면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거의 제로 상태로 유지되던 온 세계의 금리가 지금 거의 10배쯤 이렇게 급상승을 했습니다. 결국 유동성의 확보와 공급에 있어서의 문제가 결국 그 인플레라는 국민들이 참을 수 없는 그러한
그 아주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이 금리가 오름에 따라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과거에 우리가 금리를 올려서 잡지를 못했느냐 하면,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결국 전체 경제에 영향을 일반적으로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을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전반적인 금리 정책보다는 소위 매크로 프루덴셜 레귤레이션이라고 해서 부동산에 좀 딱 핀포인트를 하는 그런 정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런 정책이 그렇게 잘 작동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명히 우리 부동산 경제에 있어서는 가격의 인하가 상당히 우리의 큰 문제로 제기가 될 것이고, 이것이 급속히 가격 인하가 되지 않도록 정부로서는 부동산 관련된 규제를 좀 과감하게 철폐하면서, 또 부동산에 대한 대출도 과거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풀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주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은 우리 코로나 위기 때 이 저금리 문제를 경제 때문에 어떻게 못해서 유동성이 늘어났고, 그것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이런 정치권이라면 이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부동산 문제를 좀 기다려 달라. 공급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 우리 여야가 함께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 이렇게 과잉 공급, 부동산 가격 폭락 이런 사태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인정할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무역 적자도 심각합니다. 작년 무역 적자가 474억 달러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의원님 잘 아시는 상황이십니다만, 결국 금리가 전체적으로 작년처럼 그렇게 급속도로 오르면 이것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자고 하는 그러한 그 정책이었습니다만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는 그 방법은 금리를 올림으로써 경제를 덜 성장하게 만드는 쪽으로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결국 세계 전체가 성장이 낮아지고, 이미 뭐 IMF가 여러 번 그 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결국 성장이 낮아지면 결국 수입 수요도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출을 하는 여력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수출이 과거처럼 잘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로서는 최대한 어려운 수출 여건이지만 우리 수출업계가 활발하게 뛸 수 있도록 정부하고 민간이 원팀이 돼서 세계의 어떤 수출 수요, 수입 수요를 늘리도록 해야 되고, 또 업계가 가지는 경쟁력을 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결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또 국회와 함께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무역 적자 심화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원인에 대해서는 저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우리는 중국과의 어떤 무역 또 통상의 중요성이 과거와 뭐 크게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리님이 어디에서 보니까 중국은 이제 꼬라박는 수준이다. 대안시장을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중국에 대해서 포기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하고, 또 뭐 청와대 경제수석도 그런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뜩이나 무역 환경도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자극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중국 경제가 작년에 굉장히 나빴습니다. 이제까지 거의 두 자릿수의 성장을 지속해오던 중국 경제가 작년에 3% 성장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중국으로 봐서는 충격적인 그러한 그 성장률입니다. 이것은 물론 중국의 정책이 소위 코로나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전 중국을 모든 나라가 소위 코로나와 같이 사는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을 때, 이 코로나 제로라는 정책을 함으로써 그 전국의 경제 활동을 거의 뭐 동결하다시피 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그러한 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굉장히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표현을 제가 그렇게 좀 다소 무리하게 한 것 같습니다만, 또 하나는 중국 경제가 이제 발전이 됨에 따라서 한국과의 어떤 경쟁 상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중국과는 서로 상호 존중하에서 서로 협력하에서 윈윈 하는 정책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새로운 대안의 시장을 좀 찾도록 노력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중국 경제가 나빴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올해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로 들어갈 거다. 그런데 중국이 올해부터 코로나를 벗어나면 세계 경제를 주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국과의 관계도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 민생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남 탓,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탓, 편가르기 정치, 이걸 해서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제 문제, 민생 문제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하려면 좀 통합의 정치를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이 분야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총리님, 요즘에 대통령님 자주 보십니까? 네,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례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국민들의 여러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감없이 전달도 하시고 그러십니까? 네,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0.73% 이겼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재발견해야 한다. 자유를 35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통합의 정치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진실 보도를 하는 언론 전용기에서 쫓아내고, 기자 질문 싫다고 누가 하라고도 하지 않았던 도어 스태핑, 이걸 자기 멋대로 중단하고, 159명이나 되는 꽃다운 이 청년들이 이태원 참사로 희생됐는데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책임 장관을 문책하지 않는 게 이게 윤석열식의 자유입니까? 정치검찰, 감사원,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전 정부와 야당을 탄압하고 보복하는 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입니까? 집권 10개월 되도록 야당 대표를 안 만납니다. 이것도 윤석열 자유입니까? 대통령이 집권 여당 당대표 선거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방해꾼 적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사람 대표시키려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 이게 윤석열식의 자유입니까? 저는요, 이거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물론 이게 총리께서 이게 동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의견들을 좀 대통령에게 전달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네? 전달을 다 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안 듣습니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에 대한 그러한 그 의미는 뭐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결국 이 국민이 가지는 소위 자유, 개인적인 자유, 또 큰 체제로는 자유민주주의가 없이는 경제에 있어서의 창의성, 그리고 경제의 발전,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저는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유를 저희가 보장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모두가 똑같아야 되는 하나의 그런 정말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이러한 그 체제로 갈 거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을 이런 자유민주주의에 두고, 그 자유는 바로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도 이러한 자유를 충분히 활용해서 경제 발전을 하면서도 동시에 거기에 따르는 하나의 책임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자유는 결국 이러한 그 국내에 있어서의 이런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우리 국민들 간의 연대, 그리고 해외 자유를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국민들과 나라들과의 대외적인 연대를 같이 감안해서 우리가 세계에서 활동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개인적인 사항들은 제가 여기서 뭐 일일이 다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거나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일들이 그러한 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자유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그러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의 자유는 우리 공동체와 국가 모두를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독불 장군식의 자유입니다. 이것을 한번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지금 윤핵관이니 천공이니 이런 의혹이 국민 안에 싹 트는 것, 이 정부 책임이 큽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천공 개입설, 이 진실이라면 이 정권의 존립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주변 정리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우리 국방부 장관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가 국방위원이었던 거 잘 아시죠? 4년 동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는 장관이 취임하시고 서해 사건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그때 확인한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그 동해 사건은 우리가 SI 정보에 의해서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걸 확인했었죠. 살인범이 내려왔다. 이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 당시에 NLL 부근에서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우리 군대에서 포착을 해서 보고 있다가 체포한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랬고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도 SI 정보에 의해서 월북을 했다 이런 판단을 국방부와 합참이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비공개 회의에 자리에 있었고 지난 5월에도 장관이 취임해서 다시 논란이 됐을 때 확인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은 SI에 의해서 SI 월북 판단한 정보에서는 것은 아닙니다. 서해 사건도 월북을 했다. SI 정보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월북 판단은 SI에 근거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려 요소 중에 하나가 SI에 그 단어가 나온 것이지 그걸로 월북했다고 판단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들어가십시오.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아무튼 정권이 바뀌었다고 도주한 북한 흉악범 추방 사건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됐습니다. 이런 짓 그만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59명이나 되는 이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희생된 사건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국익을 고려하지 않는 외교안보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이상민 장관과 김태효 안보 1차장 등 문제 인사들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개인적 관계를 앞세워서 책임을 묻지 않으니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국정 운영이 이렇게 엉망입니다. 지난 1일 발표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24위로 8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정치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시민의 삶 개선보다 정적 제거에 에너지를 쏟는다는 한국 정치를 향한 평가가 아프기만 합니다. 미래가 아닌 과거와 싸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통합과 협치를 위해 야당 죽이기를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인생 살리기에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지금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통합의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치도 책임져야 합니다. 극단적인 대결과 분열 정치로는 국민의 어떤 열망도 준엄한 명령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선거법 개정은 승자 독식의 정치, 양극단의 대결 정치, 지역구도 정치를 종식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결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의 비율을 높이려면 불가피하게 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정치 불신이 높은 이때 의원수 증가에 대한 국민의 반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수가 늘더라도 법률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총 비용을 동결하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새 출발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십시오. 국민의 뜻이 온전히 꽃피는 정치를 소망합니다. 정치가 희망이라 불릴 수 있는 그날을 향해 완성된 민주주의를 향해 함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